박근혜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이게 뭐 적대 진영에 있으니까, 경쟁 진영에 있으니까 좀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무섭고요. 무서워요? 예, 두 번째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무섭다는 건 왜 무섭습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감옥 갈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과정에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뜻입니다. 보복할 거라고 보신다? 보복뿐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보신다? 예,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요, 지금. 논리나 말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무섭고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치에 밝은. 예. 그러니까 이치에 밝은 지도자라야 아래 사람이 속이지 못해요. 네네. 이 장관만 하더라도 삐끗하면 속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정치도 벌써 지금 90몇 년부터 오래 해왔고. 그건 의전이죠. 오선 의원도 해왔고. 오선 의원 하면서 입법을 제대로 한 게 있으니까, 뭐, 자기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경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뛰어난 거는 있죠, 의전. 의전적인 면에서. 의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의전적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기본으로 속지 않을 정도? 어떤 것을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에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환관 정치.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좀 사리에 어두운 권력자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무섭고 겁이 난다. 그리고 겁이 나고 걱정된다. 걱정된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뭔가 모종의 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제가 그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정영근 씨가 한번 건보공단 이사장 네. 그분이 뭐 진보 쪽 인사 중에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했을 때 저를 꼽았어요. 그 신문에 한번 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 둘이 친하거든. 오, 네. 정영훈과 유시민이 친하다. 예. 어쩌다가? 조사실에서 혹시 만나실 사이? 아니요. 둘이 이제 술도 몇 번 먹고 호텔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방에서. 네, 호텔 식당에서도 만났고요. 아니요, 호텔방. 뭐 그런 묵주를. 아니, 정영근 의원이 우리 정치사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준 거는 호텔방에서. 네, 묵주를 필리핀에서 수입했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국민연금법 재정 재계산 결과를 딱 받아들고 이게 50년 후에 큰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건데 큰일 났다. 지금 선보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으니 이걸 꼭 선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꼭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뭐 도와줄까? 그래서 백주의 임장을 달라 그랬죠. 뭐를 하는데 필요한 백주의 임장이냐? 그래서 박근혜 대표하고 딜을 하는데 필요하다. 오. 그러면 그 백주의 임장에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노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별로 안 좋아하셨고 또 영수회담 이런 용어 자체를 배척하셨어요. 구시대 관념이라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밖에 없으니 뭔가를 줘야 된다. 이명박 씨하고 대권 경쟁을 막 이제 본격화하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결단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조건 정도가 있어야 이 국민연금법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을 해주기로 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요구도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백지 임장을 받아들고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라인을 가동을 했죠. 누구를 넣으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원의 이 정책 보좌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이 온 게 정영근이라고 답이 와서 제가 정영근 씨 의원을 만나서 제안을 했고 그 양반이 박근혜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성사가 됐어요. 협상이. 그래서 2006년 틀렸네요, 일단. 예,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비밀 협상을 했죠. 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하기 전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2달 동안
예,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그쪽 대리인을 만나서 그런 정치적 조건을 포함해서 법안의 내용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예, 합의가 거의 다 됐어요. 6월 중순쯤에. 그랬는데 결국은 깨졌죠. 그때가 6월 말이 박근혜 대표 임기 종료라서 그 전에 합의를 해서 영수회담을 해야만 돼요. 내가 설득한 논리는 이걸 하면 이명박 씨보다 한 등급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한 거죠. 한나라당의 대표가 예. 후보가 될. 그리고 이제 정영근 씨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가서 건의를 했고 성사가 됐던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결렬이 됐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표를 대리해서 나온 협상 대표가 지금 기재부 장관하는 박재환 씨하고요.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재환 씨가 주무를 했는데요. 그때 한나라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 이상씩 그냥 500만 명한테 다 주는 기초연금법을 주장을 할 때예요. 그게 예산 소요가 12조 원 정도 되는 거였고 연간. 우리가 낸 기초노령연금법은 3조 2천억짜리였고 그 7조 원 내지 8조 원 차이가 나는 거였죠. 매해 그렇게 들어간다는 예, 거죠. 매년. 그랬는데 이제 끝내 결렬이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영수회담도 결국은 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를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밖에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7조 차인데 3천억이라고. 예. 제가 그때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그건 동계산을 뽑아보면 350만 명한테 월 9만 원씩 주는 거 하고 그죠? 500만 명한테 월 20만 원씩 주는 거 하고 돈 차이는 산수만 하면 다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는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아, 박 대표가? 예. 아. 그리고 이제 박재환 의원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하의 참모를 지내고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송수 아닙니까? 옛날 경제보충이. 네네. 근데 맨날 공짜 점심은 없다고 요새 국민들 훈계하고 다니는데 그때 무슨 짓 했어요? 연간 1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 하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가서 박근혜 대표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대표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각하 참모로 갔을 때 내가 이 각하의 경제정책은 다 망하겠구나. 는 걸 직감을 했고 지금 기재부 장관이 되어서 나라 경제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뭐 이거 말고도 공개해야 되지 않은 그런 국정운영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많이 있는데 박근혜 씨는 참 어렵겠다.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네.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이과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공개 나왔죠. 공개 나왔죠. 기본적으로 산수를 못해요. 원래 의도했던 대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세운 그 국가의 상이 없어요. 하여튼 바로 세우는 것만 중요하지. 그렇죠. 바로 세우는 상이 없는 거죠. 그 상이 없어도 근데 별로 상관이 없고 지금 먹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결핍과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졸라 길게 얘기하네 나 혼자 오늘. 아니 뭐 원래 손님이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요? 나도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데 총수만 만나면 내가 어금을 못 펴요. 다 알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문재인의 사사롭지 않음과 박근혜의 사사롭지 않음이 부딪히는 싸움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보고 무슨 대통령에 도전하라고 하고 왜 그랬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문재인 얘기하니까. 은근히 좀 열받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의 사사롭지 않음은 박근혜 자리에 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사롭지 않음입니다. 근데 문재인의 사사롭지 않음은 문재인의 품성,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 철학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사롭지 않음과 박근혜의 사사롭지 않음이 이번 대선의 정체다, 본질이다. 그 두 싸움이 될 것이고 그 두 사사롭지 않음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내야 한다. 박근혜는 사사롭지 않아도 되는 면이 너무나 많죠. 또 돈도 많고 뭐 사적으로 뭐 해야 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예. 생활인이 되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본 적이 없고. 또 그렇죠.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취업, 급여 또는 뭐 파업, 사교육, 아파트 이런 단어가 몸에 와닿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교육, 출산 이런 문제를 스스로 출산은 문재인 실장님도 직접은 체험한 바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서. 별 딴지도 안 되는 것을 또 아유. 심심하셨어요? 아니, 언론인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자연인 박근혜로 보자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정치인 박근혜로 보자면 생활의 무게를 모르는 거죠. 자신이 알고 싶어도 알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삶의 무게를, 그렇죠. 삶의 애환을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직관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살아본 적이 법. 없으니까 예. 평생. 그거는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다면 제가 무척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활이 관념이고 생활이 관념이면 정치가 관념이 되는 거군요. 정치는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의 사사롭지 않음과 문재인의 사사롭지 않음이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들이 있을 텐데 그걸 구분해내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국민이 구분해내면 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 구분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저는 유시민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이제 완전히 격화시키네. 아, 좋습니다. 계속해 보시죠. 근데 요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이사장님을 언급하면서 보통 뭐 역사적 소명 얘기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난 그 참여정부 때 본인 생리 맞지 않음에도 5년을. 네, 5년을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다 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에게 역사적 소명 운운하는 것은 그분에게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너무나 잔인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나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평생의 벗이 그러다가 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또 나와가지고 친구의 짐을 대신하는 게 네가 역사의 소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잔인해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의 소명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기기 때문에 나오면 이깁니다. 이기기 때문에 이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소명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짐은 왜 나와? 필요 없어 그거는. 올림픽도 아닌데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거대한 엄청난 결핍이 있거든요. 정말. 사람들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단한 결핍이 존재해요. 그 결핍을 그래서 그런 결핍을 안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줘서 내 마음을 풀어주길 원합니다. 놀리고 나발이고 간에 다 나중에 얘기고. 그런데 문재인에게는 시대에 적합한 소지를, 그리고 정의로운 권력의지가, 저는 그건 정의로운 권력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검증된 삶이 있다. 그러니, 박근혜와 사사롭지 않음의 대결이 가능한 유일한 정치인이고, 현재 속과. 본인은 아직 정치인으로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결국은. 반드시. 그걸 믿지 못해서 불안한 거죠, 다들.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총수께서는 이긴다 이렇게 딱 꽂힌 거지. 저 사람이 나가면 이긴다. 제가 선거 진짜 잘 맞추잖아요. 나가서 이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선거 진짜 잘 맞춰. 나가서도 잘 맞췄는데 하물며. 그게 사람들은 무슨 진짜로
신기가 있어도 전혀 아니고 과학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과학이에요. 예, 개똥과학. 예. 김어준 총수만의 개똥과학과 개똥철학. 역술인의 지혜죠. 역술인의 지혜. 지식인의 해안. 자, 오늘 우리 방송이요. 다른 때하고 달라서 네. 중간에 뭐 방송창에 사연 소개도 없고 뭐 노래 중간에 넣는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게 고수를 모셨으면 그냥 쌈박하게 아니, 벌써 끝나요? 쭉 아니, 할 가는데. 많은데 나! 좀 더 해! 예,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럼. 아니, 왜냐면, 나도 바빠요. 뭐가 바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지율도 이거 할 수 계속 떨어지고 없다고. 있는데. 갈 데도 없으면서. 야,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습니다. 아, 참. 제가 온 김에 한 가지 또 여쭤봐야죠. 중요한 거. 예. 이거 통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무슨 통합이요? 아니, 지금 민주노동당. 아, 진보통합. 그건, 통합. 딴지일보 김호준 총수께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과정에 소년가장 유시민이 생계를 위해서 자진 입양대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본인의 정리를 생각도 하셨던데.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억울해 저는 유시민 대표를 보면 항상 제가 억울해요. 왜냐하면 유시민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양반이 먹는 욕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와서 대신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응? 그거 아니거든 씨발놈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또 본인이 그런 또 변명을 잘 못해요. 아니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그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 좀 하면, 네.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민주노동당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진보신당에서 반대하니까, 진보신당에서도 찬성해주면, 둘이 합의되면 같이 해라. 이게 그저께 결정사항이고요. 네. 이제 진보신당도 갈라져 있잖아요. 아니, 갈라져 있어도, 여러 갈래로 있어도, 하여튼, 유시민 참여당하고는 하지 말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진짜? 예, 그래서, 그러면 진보신당이 오케이를 안 하면 입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럼 둘이라도 합니까? 둘은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은, 재결합한 이혼 가정에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홀 어머니 밑으로, 싱글맘 밑으로 같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런가? 소년 가장으로서 씩씩하게 이 세상의 파고를 헤치면서 또, 혼자서?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무로. 그러면은 이게 캔디 노래를 주제가로 부르면서 가야죠. 진보 대통합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은 물 건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그런 건 아닌데, 매우 어려워져 있는 저는- 건 사실인 거. 이 이야기도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반갑습니다. 악담을 하네, 악담을 해. 아니, 그러면은 국민참여당은 홀로, 그렇죠. 단독으로. 홀로 새벽에 일어나서 밥해 먹고 학교 가고, 갔다 오면 알바 뛰고 이제 해야죠.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진보 대통합한 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연립정부 이런 구상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공감대가 많죠. 예, 진보 대통합에서 네. 교섭단체까지 만들고 예, 연립정부하고 총선 대선에서는 선거연합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통합정당이 만들어졌다고 치면 예. 예를 들어서 그때 대선 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었어요? 그 통합정당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당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만드는데, 당 자체로 성공해야지, 어떤 당원 개인이 자기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당 지도부에서 당원들의 뜻을 잘 살펴서 판단하면, 당을 위해서 네가 나가라, 그럼 나갈 수도 있고, 분위기 보니까 너는 이번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안 할 수도 내가 있고. 나간다 안 그런 거죠. 나간다가 아니라 그 통합정당이 본인에게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달렸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고 다른 역할을 주면 또 다른 걸 하는 맨날 거죠. 저래. 예. 맨날 내가 하겠다가 아니 아니고. 소년 가장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아니 통합정당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힘들고 될 가능성도 있지만 힘들어지고 지금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그럼 거예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만의 통합도 안 되는 거네요?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도 잘 안.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셋이 다
이쁘고 원만하게 합치는 그럼 거를. 진보 신당에서 통합파도 있잖아요. 독자파도 있지만. 거기 통합하는 민노당하고 통합하래요. 아, 거기 통합파조차도 국민참여당은 끼지 말라는 겁니까? 그 조승수 대표도 뭐 좀 전략적으로 예전보다 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들 통합파도 국민참여당이 없는 통합한 거예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전에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요새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런 것 같고 국민참여당까지 하는 통합한 줄 알고 했는데. 아, 나 한 번 더 불러줘. 그 얘기하기 따로. 네. 그리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서로 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이 지난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이 진이 다 빠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 예. 더군다나 최근에 또 광노현 교육감부 사건이 있잖아요. 예.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물론 뭐 그 단어 자체를 뭉개뜨리려고 하는 전략도 있죠 이번에 저쪽에서 예. 광노현 교육감 건을 지금 딱 터뜨린 것은 사람들에게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부도덕성을 연상시키기 위한 전략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냥 정치적인 건데 저는 광노현 교육감 사건 이번에 돈 왔다 갔다 한 문제 네.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요 이제 또 노 대통령 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일단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제 말이 그겁니다. 예, 그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뭐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기 전에 아니 그 진보 매체가 더해요 더 이럴 예. 때는 원래 진보가 확 가는 순서가 이럽니다. 보수가 던져줘. 그러면 진보 미디어나 진보에서 막 물어뜯어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리 편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판할 예.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미디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뭐 저는 그건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예, 네. 그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예. 이 얘기는 내가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인 것 같으니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매체를 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저도 또 정확하게. 같은 언론인끼리 한번 하시죠, 뭐. 네. 예. 진보 매체들이 그러는 건 제가 보기엔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비겁한 게 왜 비겁한 거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가성을 확인할 때까지 예.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궐선거 전에 사퇴시켜서 부패한 교육감과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간 서울시장을 묶어서 보궐선거에서 한꺼번에 교육감과 서울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구도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그건 잘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혼자서. 소설입니다. 그런 프레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광노현 교육감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잘했다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대가성이 인정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진보 미디어가 혹은 민주당도 등신들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 것. 박근혜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이게 뭐 적대 진영에 있으니까 경쟁 진영에 있으니까 좀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무섭고요. 무서워요? 예, 두 번째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무섭다는 건 왜 무섭습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감옥 갈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과정에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뜻입니다. 보복할 거라고 보신다? 보복뿐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보신다? 예,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논리나 말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무섭고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치에 밝은. 예. 그러니까 이치에 밝은 지도자라야 아래 사람이 속이지 못해요. 네네. 이 장관만 하더라도 삐끗하면 속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정치도 벌써 지금 90몇 년부터 오래 해왔고 그건 의전이죠. 오선 의원도 해왔고 오선 의원 하면서 입법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뭐 자기 입장을 받아들고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라인을 가동을 했죠. 누구를 넣으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원의 이 정책 보좌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이 온 게 정영근이라고 답이 와서 제가 정영근 씨 의원을 만나서 제안을 했고 그 양반이 박근혜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성사가 됐어요. 협상이. 그래서 채널이 2006년 뚫렸네요, 일단. 예,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비밀 협상을 했죠. 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하기 전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2달 동안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그쪽 대리인을 만나서 그런 정치적 조건을 포함해서 법안의 내용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예, 합의가 거의 다 됐어요. 6월 중순쯤에. 그랬는데 결국은 깨졌죠. 그때가 6월 말이 박근혜 대표 임기 종료라서 그 전에 합의를 해서 영수회담을 해야만 돼요. 내가 설득한 논리는 이걸 하면 이명박 씨보다 한 등급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한 거죠. 한나라당의 대표가 예. 후보가 될. 그리고 이제 정영근 씨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가서 건의를 했고 성사가 됐던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결렬이 됐는데 그다음 묵주를 필리핀에서 수입했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국민연금법 재정 재계산 결과를 딱 받아들고 이게 50년 후에 큰 사고가 안 하게 돼 있는 건데 큰일 났다. 지금 선보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으니 이걸 꼭 선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꼭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뭐 도와줄까? 그래서 백지위 임장을 달라 그랬죠. 뭐를 하는데 필요한 백지위 임장이냐? 그래서 박근혜 대표하고 딜을 하는데 필요하다. 오. 그러면 그 백지위 임장에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노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별로 안 좋아하셨고 또 영수회담 이런 용어 자체를 배척하셨어요. 구시대 관념이라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밖에 없으니 뭔가를 줘야 된다. 이명박 씨하고 대권 경쟁을 막 이제 본격화하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결단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조건 정도가 있어야 이 국민연금법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을 해주기로 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요구도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백지임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건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경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뛰어난 거는 있죠. 의전. 의전적인 면에서. 의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의전적 그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기본으로 속지 않을 정도. 어떤 것을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에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환관 정치.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그 좀 사리에 어두운 권력자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무섭고 겁이 난다. 그리고 겁이 나고 걱정된다. 걱정된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뭔가 모종의 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제가 그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정영근 씨가 한번 그 건보공단 이사장 네. 그분이 뭐 진보 쪽 인사 중에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했을 때 저를 꼽았어요. 그 신문에 한번 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 둘이 친하거든. 오, 네. 정영훈과 유시민이 친하다. 예. 어쩌다가? 조사실에서 혹시 만나실 사이 아니요. 둘이 이제 술도 몇 번 먹고 호텔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그 방에서. 네, 호텔 식당에서도 만났고요. 아니요. 호텔방. 뭐 그런 묵주를. 아니, 정영근 의원이 우리 정치사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준 거는 호텔방이에요. 당시 박근혜 대표를 대리해서 나온 협상 대표가 지금 기재부 장관하는 박재환 씨하고요.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재환 씨가 주무를 했는데요. 그때 한나라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 이상씩 그냥 500만 명한테 다 주는 기초연금법을 주장을 할 때예요. 그게 예산 소요가 12조 원 정도 되는 거였고 연간. 우리가 낸 기초노령연금법은 3조 2천억짜리였고 그 7조 원 내지 8조 원 차이가 나는 거였죠. 매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매년. 그랬는데 이제 끝내 결렬이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영수회담도 결국은 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를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밖에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실조 차인데 3천억이라고. 예.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그건 동계산을 뽑아보면 350만 명한테 월 9만 원씩 주는 거 하고 그죠? 500만 명한테 월 20만 원씩 주는 거 하고 돈 차이는 산수만 하면